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거의 9%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4.5%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이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초반까지는 좋았거든요. 한 9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는데 10시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매를 던지면서 이제 그 하이닉스 중심으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매를 불렀다. 왜냐면 이게 주가라는 게 심리적 영향이 무척 큰데 심리를 크게 건드려서 이제 심리 단계가 공포, 피어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 되면 알고 있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점 부근에서 크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매수 여력이 남지 않은 부분도 약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에서 시장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코스피가 그렇게 막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 하단 여기 중앙에 25년 4월 9일날 그 최저점이 2284예요. 근데 최고점이 938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넘게 올랐죠. 4배 정도, 4배 넘게 올랐죠. 4배 넘게 올랐는데 대략 3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지수가 300%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것도 1년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만 보고, 그러니까 주가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20만원대였고 그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0만원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격만 놓고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는 뒷전인 거죠. 그래서 100만원 하던 게 200만원 가고 300만원 하고 2배, 3배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공포에 던질 때 따라서 던지는 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국내 그 기업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는 부분이라 보여지고, 특히나 하이닉스 오늘 저녁이 중요하겠는데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 ADR이 어떻게 될지,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막 큰 이슈였다고 해요. 미국에서 원래 한국 기업에 대한 그 뉴스 같은 뉴스가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 이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크게 보도되면서 마이크론은 3등이에요. 3등 기업하고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얼마가 적당하냐라는 그러한 논점에 대해서 그 서로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그 정도, 그 레딧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이크론이 3등인데 이 정도 가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냐. 근데 못해도 마이크론이 10몇 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는 10배도 못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10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인 게 맞는 거죠. 하이닉스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재무 상태를 볼게요. 재무가 미쳤어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물론 추정치 2분기 6월 9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정치이긴 한데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올해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는 엄청나게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27년 하반기는 아직까지는 1년 이후이니까 그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있긴 한데, 왜냐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시장이란 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은 미지수. 하지만 27년 초 상반기까지는 거의 확실시 될 정도로 엄청나게 수주 물량이 쌓여있고, 그것도 심지어 비싸게
그 반도체를 팔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게 나타날 것으로 다들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분기에만 80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추정치는 순이익이 23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70조, 거의 276조 정도인데 거의 삼성전자가 300조 넘길 것이라고 추정치가 계속 바뀌었는데 30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따라잡은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추정치는 더 높아질 게 분명하고요. 하이닉스 또한 300조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는 가치로는 긍정적이라 보여져. 하지만 주가 자체는 약간 부담이 되는 자리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추정치 230조잖아요. 230조에 PER 10배만 준다 하더라도 시총은 2300조가 되어야 돼요. 근데 2300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1300조에서 1299조, 그러니까 1300조 정도 되는 거죠. 한참 저평가예요. 오히려 저평가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 적정 PER 10배만 받는다 하더라도 2300조는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감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300조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1300조 기준이니까 70%는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70%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300만 원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신고가 갔을 때 2200조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300만 원 구간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못해도 적정 주가는 300만 원, 그때부터 이제 고평가 논란을 하는 거죠.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말지. 그리고 그거 만약에 이게 미국 주식이었으면은 이미 진작에 그 300만 원은 넘어섰을 거예요. 원화로 했을 때 300만 원을 진작에 넘어섰을 텐데 이제 국내 증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도 1.7조 매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장 막판에 조금 투자 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외국인 추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렸어요. 2조 5천억 넘게 매도를 하다가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살짝 막판에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과도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가치 평가만 놓고 봤을 때는 현저히 싼 게 맞으니까.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그 막판에 싹 다 끌어올렸죠. 여기 그 외국인이 이때 3시 8분까지만 하더라도 3시 8분 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장 마감하기 직전에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다 말아 올려서 끝에는 1조 3천억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도 너무 이게 과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1조 4천억에서 1조 3천억까지 하면은 2조 7천억을 순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약간 과도한 공포 심리가 크게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추세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승세일 때는 추격 매수가 붙어요. 하지만 하락세일 때는 이게 투매가 붙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추세가 일단은 꺾여야 돼요.
이게 하이닉스든 아니면은 삼성전자든 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든 간에 레버리지가 있다 해서 없다고 해도 이러한 투매는 나올 수 있고요. 있다고 해서 이러한 투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무조건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레버리지는 트리거가 됐을 뿐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홍콩에 이미 상장되어 있었고요. 이 외화가 유출되니까, 왜냐면 홍콩 시장으로 가갖고 레버리지를 사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막고자 그 외화가 유출되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그 소포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 매도 영향이 엄청 커요. 외국인이 지난 몇 달 동안 200조 가까운 돈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200조 가까운 자금이 그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0조면은 환율하면 대략 1,300억 달러였나 그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300억 달러가 이게 한 번에 유출된 거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 아마 올해 2월 1, 2월 때부터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달러가 이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국 달러로 환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원화 약세는 금리 차도 있지만 일단 그 우리나라가 성장을 더 잘하고, 성장을 미국보다 잘하고, 그리고 유럽보다 잘하죠. 훨씬 잘하죠. 근데 미국은 성장이 꺾일 것으로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장이 더 그 전망치보다 더 큰, 올 초 전망치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그 보고서를 바꿨는데, 그렇다는 거는 우리 성장 차이도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원화를 그 달러를 잘 번다는 거예요.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달러 결제가 많아지면 달러를 많이 번다. 그럼 당연히 원화로 환전을 하겠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환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이 성장 같은 거 무시하고, 금리 차이도 그렇게 안 벌어졌어요. 미국이 인상한다고 말만 하고 오히려 그 1년 전보다 1년 몇 개월 전, 어쨌든 작년에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차는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금리 차도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문제로 나타나는 거는 외국인이 200조 가까이 팔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200조가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다 보니까 이 돈을 한 몇 개월 사이에, 6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2월부터 하면은 6개월도 안 되는 거죠.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외국인이 1,000억 달러 넘게 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환율에 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된 거라. 근데 이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하냐? 한국 기업의 성장이 막혀서가 아니에요. 성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이 외국인들도 리포트 쓰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은 기본 디폴트고, 외국인이 파는 것들은 이제 그거죠. 비중. 그 지수가 한 3배 정도 오를 정도면은 이제 4배죠. 4배 넘게 오를 정도면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미국이 신고가를 계속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상승폭보다는 현저히 작았어요. 미국은 신고가에서 계속 랠리를 지속해 나갈 뿐이지 그 상승폭은 우리나라가 훨씬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국 비중 대비, 이게 비중이라는 게 상대의 평가니까, 미국 주식이 오른 게 없으면은 이제 한국 주식 오르니까 이제 한국 비중이 커진 거죠. 비중이 오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비중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매도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비중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매도를 해서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그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계속 오를 때 계속해서 외국인은 2조, 3조 맨날 그렇게 매도를 한 거고요. 오늘도 1조, 장중에는 2조 넘게 매도를 하다 이게 조금
돌아서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비중 관리에 나서다 보니까 매도를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매도밖에 안 했고 그게 이제 환율에 나타났다. 그리고 또 이게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면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요. 왜냐? 신규 매수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율이 오르게 된다는 거는 그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화가 약세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이 오늘 그 1달러에 1,500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일 1달러에 1,6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외국인은 그 100원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 비중이 낮아졌고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비중이 낮아지겠죠. 비중도 낮아지고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비중이 낮아졌으니까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원화 약세도 멈출 거예요. 원화 약세가 멈출 거예요. 왜냐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수급에 의해서 바뀌니까 자산 가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장이 더 잘 될 거고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은행이 이제는 기준금리를 그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그 인상은 정해졌다. 결국은 인상을 하겠다는 거야. 정해졌다는 거는 확정이잖아. 확정이에요. 인상은. 하지만 속도 강도 올해 몇 번 인상을 할지 아니면 0.25%가 디폴트인데 0.25를 할지 0.5%를 할지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냅뒀을 뿐이지 오른 건 확실하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차 문제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는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는 금리가 낮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유리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AI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중국이 지금 AI 패권 거의 다 따라왔다 혹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예요. 다만 중국이 못하는 게 반도체 때문인데 그래서 반도체를 중국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잖아요. 이거 갖고 AI 모델을 개발을 할까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두 번 다시 따라갈 수 없을 수 있으니까 AI 패권에서 한 번 뒤처지면은 이거는 뒤따라갈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 번 1등 기업이 되면은 2등 기업인 그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1등이 삭제를 하거나 그래야지만 간신히 1등을 따라잡거나 혹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도 한번 검색 엔진 시장에서 옛날에 야후 막 그 이런 것들 엄청 많았는데 한번 구글이 전 세계 석점하더니 이제는 구글 빼고는 아무도 검색 엔진을 쓰지 않죠.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예외일 뿐이에요. 중국은 폐쇄적으로 자국 산업을 막아놨기 때문이고 우리도 일단 어느 그 초기에는 막아놨고 이제는 약간씩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다음을 제쳤죠. 다음이 원래 1등이었어요. 다음을 제치고 1등을 한 뒤로는 아직까지 뺏기지 않고 있어요. 점유율 떨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I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랑 나중에는 피지컬 AI, 하드웨어까지 결합할 건데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가 성장을 못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할 거고 그리고 미국은 투자를 해야 돼요. AI 패권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말하는 거는 워딩이 셀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엄청 낮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낮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성장이 미국보다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랑 이제 기관 삼전 닉스가 투자를 한다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금리차도 없어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매도가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큰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은 강해질 거예요. 그럼 환율 강해지나 그 환차익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들이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이 또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장은 이러한 그 과도한 낙폭을 개인들이 투매를 하게 되는 걸 외국인이 받아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은 금리하고 관련된 기업을 살펴봐야겠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 바로 KB금융입니다. 금융지주는 그 금융주들 특히 은행 같은 애들은 금리 마진을 먹을 수 있거든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빠르게 선제적으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빠르게 먼저 떨구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동결될 때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플랫하게 쭉 이어지니까.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고 선제적으로 내리고 하는 식으로 이자 마진을 빠르게 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기에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대급 분기 실적을 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KB금융이랑 신한금융은 내일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마진 폭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 계열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 마진 외에도 비은행 계열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실 법인이 인리법인을 이제 적자 탈출을 하려고 여기에서 이제 축소를 하고 있어요. 임직원 수를 이제 줄여나가고 있고 지점도 알짜배기들만 남겨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살배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 적자 법인이 깔끔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긍정적이죠. 이제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고 실적이랑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KB금융 회장이 이제 여기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는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가 넘게 되면은 초과 자본이죠. 초과 자본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미 3월 말쯤에 13.63%를 찍었었는데 이게 앞으로 2분기 실적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죠. 그럼 당연히 초과 자본이 생기면은 그것도 주주환원에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자기 주식 1426만 주 전량 소각도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B금융 주가가 지금 최근 엄청나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렇다는 거는 여러 가지 주주환원, 환원 정책도 있고요. 플러스 매출, 실적 성장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녹여 들고 있는데, 지금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도 컵앤핸들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승 삼각 수렴이랑 컵앤핸들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컵앤핸들하고 또 한 번 더 지수 영향도 있어요. 조정 받았지만 지금 박스 뚫었죠. 17만원 뚫었단 말이에요. 17만원이 저항 구간인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드디어 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17만 원을 뚫고 이제 새롭게 18만 원이 아마 그 박스 하단 지지 구간으로 예상되는데, 이 18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지고 볶던 뭘 하든 상승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랑 재무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차트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아마 그 KB금융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현상은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안정적인 금융주, 안정적으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경기 방어주들이 떴던 이유고요. 그 기업들은 크게 그 경기에 연관이 적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때도 남들 한 10% 20% 떨어질 때 그 경기 방어주는 한 2, 3%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KB금융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KB금융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 중이잖아요. 이때 24년부터 큰 박스권 만들었지만, 이때 25년 4월부터 지수 상승이랑 똑같이 커플링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수 상승 필요 없이 순수 자체 체급만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 브리핑이랑 KB금융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요. 내일은 새로운 종목이랑 브리핑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 채널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실 분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무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를 꼭 잊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관련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